안녕하세요. 이해광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9월 5일 목요일이고요. 미국 대선이 11월 5일 화요일이니까 정확하게는 2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곧 미국 전역에서는 조기 우편 투표를 실시하는데 이 우편 투표는 주마다 규정이 상이해가지고 9월 달부터 시작하지만은 세부적인 날짜는 틀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거는 투표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서서히 클라이막스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선거 동향이 좀 중요해지고 박진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9월 10일 화요일에는 드디어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토론이 ABC 뉴스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죠. 사실상 이게 이번 선거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해리스가 끝까지 트럼프와 막상막하의 박진감 있는 대결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 판단이 이 토론으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제가 보는 판세는 해리스의 상승세는 약간 주춤해서요. 더 이상 지지도가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반대로 견조하면서도 약간의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 양자 간의 전체적인 지지도 차이가 일정하거나 내지는 약간 적지만 미세하지만 유의미하게 감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는 이제 현재 경합주를 돌면서 유세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거의 매일같이 언론 인터뷰를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리스는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9월 10일 토론회에서 열공 중인가 그런 관측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바이든과 같이 도는 일정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빡빡하게 돌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 해리스 진영의 약간 상대적인 저조한 모습은, 조용한 모습은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던 계속 있었던 해리스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말 바꾸기를 한 게 서서히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해리스가 실책이나 부족한 점으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싶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본다 그러면 펜실베니아는 특히 석유가 중요합니다. 산유 그게 중요한데, 시외가스 채굴을 위한 프래킹에 해리스가 아주 단호하게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렸고요. 또 해리스는 아주 이상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람은 아프면 병원 가야 된다. 병원 가면은 병원 가자마자 서류 쓸 거 없다. 그냥 의사 만나서 진단받고 치료하면 된다. 이래야 된다. 무슨 의료보험이 필요냐. 그렇게 이제 아주 열렬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현실을 좀 반영해서 보험회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좀 급진적인 그런 이상적인 입장에서 좀 후퇴를 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이라서 시한을 두고서 언제까지는 몇 프로 전기자동차고 언제까지는 하고 언제까지는 가솔린은 전혀 불허한다. 그렇게 아주 타임테이블을 좀 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상적이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여기서도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솔린 자동차 제조와 관련된 인구가 얼마나 많다는 걸 이제 좀 알았는지. 또 한 가지는 남부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들이 세도를 했죠. 제가 보더라도 참 어질어질하게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왔는데 해리스는 일리걸 이미그란트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특히 일리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들은 인도적으로 어려워서 온 사람인데 아주 이상적인 입장입니다. 일리걸이라는 말을 왜 쓰냐. 그러다가 최근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법에 입각해서 일리걸 이미그란트를 처리하겠다. 그렇게 또 입장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의 입장을 보면 국경을 부정합니다. 국경을 부정하고 결과적으로 국경을 부정하고 사회 동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코스모폴리타니즘적인 정신을 강조하는 NGO 단체에서나 들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성격을 NGO는 전쟁이 나도 이쪽 싸우는 편 양쪽 달을 보살피지 않습니까? 인간을 생명이 중시한다는 입장에서. 근데 세계 최대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게 도전하는 사람이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지금 서서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어쨌든 국경 불법 이민자가 쇄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미국 내에서 전반적으로 치안 경제가 어려운 성향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 이민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내 저소득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 지원을 받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 여론으로 반영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RF 케네디 2세가 해리스 공약 전략을 민주당 측에 이제 제시하는데 방송을 통해서 우선 첫 번째가 700만 내지 1,5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파헤쳐라. 그걸 물고 늘어져라. 또 한 가지는 해리스의 과거 기록, 전력, 실적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라.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와 민주당이 최근에 선거를 치르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점점 과격해졌어요. 그래서 트위터의 후신이죠. 일론 머스크의 X를 통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를 직접 공격합니다. 이건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전에는 비교적 높은 지지도의 방패라고 할까요? 보호막에 숨어가지고 아주 고상하게 있고 웃기만 하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길게 X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2가지를 올렸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올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알링턴 국립묘지를 전사자 가족들이 행사하는데 트럼프가 참석해가지고 완전히 신성한 국립묘지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비인간적이다. 비인도적이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전사자 행사를 주최하는 전사자 가족들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해리스와 바이든한테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해리스는 한 4마일 행사장에서 4마일 정도 떨어진 자동차 운전 거리로 한 10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불참을 했고 바이든은 이때 휴가를 지금 보냈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석한 트럼프를 해리스가 욕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이 사실을 이제 언론 통해서 이 자초징이 드러나니까 초청한 전사자 가족들이 나서서 트럼프를 옹호하면서 해리스를 공격해서 이게 해리스한테는 오히려 역풍이 되고 민주당한테는 이게 인간적인 선거운동이다. 이건 완전히 잘못도 없는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공격이다. 그래서 비상식적 정치 공세로 이제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리스가 여성의 최애 수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여성표를 의식해서 하는 건데요. ABC 방송 측의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는 여성표 관련해서 트럼프에게 한 13% 정도를 우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트럼프는 여성표를 좀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해리스 측과 민주당 측은 트럼프가 여성의 출산권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마음껏 아주 그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그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 비난 아닌 비난을 하면서 플로리다 가서 시위를 할 예정이다.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그 민주당이 시위를 할 때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유세를 할 상황 같은데요. 또 하나는 이제 해리스가 최근에 뉴햄프셔 유세를 하는 게 눈에 띄는데요. 뉴햄프셔는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민주당 블루 계통의 성향을 가진 지역인데 바이든 있을 때는 한 10% 두 자릿수로 이제 지지도 격차가 있었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격차가 5% 선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해리스와 민주당 측으로서는 이거 뉴햄프셔도 위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뉴햄프셔를 간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산토끼 잡으려고 조지아 가서 그 유세를 해리스와 민주당이 하다가 지금 뉴햄프셔로 또 이제 옮겨간 겁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사정으로 해리스의 얼굴에 최근 들어서 그 여걸 같은 호방한 웃음기가 좀 사라지고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는 좀 굳은 표정의 모습이 좀 최근 들어 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해리스는 데이 원 당선돼서 취임 첫날 뭘 하겠냐는 질문에 항상 자신은 물가를 잡아 경제를 안정시키겠다. 오퍼튜니티 이코노미를 실천하는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에 반대하는 이걸 비난하는 측은 해리스의 취임 첫날은 당선 첫날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일인 2021년 1월 20일이지 2025년 1월 20일은 아닐 거라는 약간 실랄하면서도 코믹한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약간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트럼프와 해리스 간에 이게 여론조사에서 수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이제 트라팔가 그룹, 퀴니어펙 대학 여론조사, 그리고 어드바이저 여론조사, 그리고 팍스, 그리고 유명한 족집게 예측으로 유명한 네이트 실버의 실버 벌릿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엄청나게 중요하죠. 스윙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뭐 수십 명의 대의원들이 있지만은 거기는 공화당이 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보나마나 뭐 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화력을 쏠 이유가 없고 스윙 스테이트를 해가지고 거기는 작은 차이라도 있으면 그 의석수를 할당된 의석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네바다, 아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과 조지아는 동률이거나 약간의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두 이제 오차 범위의 관점에서는 백중세입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 트럼프는 여기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도 열세를 보였는데 좀 큰 변화라고 추세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경합주에 관해서 도박사들이 베팅을 하는데 도박사는 돈을 놓고 하는 사람이라서 상당히 신중하고 지면은 뭐 돈을 잃으니까 손실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팅한 걸 보면은 펜실베니아를 6, 네바다를 4, 조지아를 16, 아리조나를 20포인트로 트럼프가 우세하다. 그쪽에 베팅을 하고 있네요. 전반적인 대선 결과, 내셔널한 측면에서 대선 결과를 예측할 때 트라팔가 그룹은 47대 44.9로 트럼프의 우위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당 270명을 확보해야 당선인데
270명 확보에 관한 가능성을 예측한 아까 말한 족집게 예언가 네이트 실버는 트럼프가 58.2대 41.6으로 해리스를 누를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묵직하게 와닿는 그 전망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민주당은 동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선거에 이기위해서 최선을 다할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트럼프로 볼 때는 해리스가 좀 부족해도 해리스가 좀 기본이 없다고 트럼프는 얘기하지만 바이든에 비해서 부족해도 해리스 개인을 이긴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해리스 뒤에 있는 민주당의 이제 친민주 주류 언론 조직 뭐 후원 세력 재정적인 후원이죠. 총도반의 선거를 치르면 절대 결코 방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민주당을 해리스가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머신을 기계를 상대로 해서 싸운다는 그렇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팍스뉴스 측의 언론인의 지적도 있긴 합니다. 또 팍스뉴스 측은 민주당 정부가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미국 법무부를 통해서 2020년 당시에 대선에서 러시아가 언론 조작, 지지도 조작, 정보 왜곡을 해가지고 여론에 영향을 줘서 선거 결과를 좀 자기네들 구매 맞는 후보가 당선되게끔 하려고 했다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민주당 정부가 다시 좀 검토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러시아가 2020년 선거 이후에도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된 선거에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2024년 선거를 겨냥해서 계속 선거에 개입했다. 직간접적으로 언론 조작, 여론 조작, 정보 조작을 해왔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지금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일인데 팍스뉴스는 이거를 민주당 정부가 다시 뭔가를 법적인 고리를 좀 찾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날 주목을 끌고 있는 토론에 대해서 해리스 측의 전략이 약간 좀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됐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군요. 일단 해리스는 트럼프의 기질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트럼프를 흥분시켜서 트럼프가 논리적으로 착실하게 세밀하게 해리스의 정책이나 이런 문면을 파고들어서 비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지 않겠다. 그런 건데 과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의 모든 책임, 민주당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집권하면서 있었던 모든 책임, 예를 들어서 뭐 국경 문제나 무슨 인플레이션 문제 책임을 바이든한테 떠넘기겠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대통령이 바이든이지 부통령은 결정이 없다. 아마 그렇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관측이 언론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이제 9월 10일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토론이 가장 관심을 끄는 주요 현안이고요. 이것이 끝나면은 이제 2024년 미국 대선의 상황은 보다 명확하게 정리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미국 대선에 관심을 면밀히 둬야 하는 이유를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물론 이제 한국 사람은 당연히 투표권은 없죠. 그렇지만 세계 강대국인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갖는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한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당선되는지를 정확하게 불편부당하게 지켜보면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한국 입장의 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익을 가장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정무팀들은 한국 언론의 보도가 그것이 왜곡 보도인지 정확한 보도든지 심층 분석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언론들이 좀 모를 리가 없겠죠. 제가 그 한 가지 공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드리는 와중에 명백하게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리스 부부가 CNN 인터뷰를 했다 그런 식으로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는 해리스와 그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같이 월세가 하는 건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보면 이게 잘못됐는데 그런데 이거를 국소적으로 고치려고 제가 편집 기술이 능력이 지금 허락되지 않아 가지고 이걸 그냥 다시 하자니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그래서 뭐 그냥 미안하지만은 외람되지만은 그냥 수정 없이 그냥 보내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부탁과 이해를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